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시린 겨울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주던 붕어빵, 요즘은 비싸서 사 먹기가 선뜻 망설여집니다. 붕어빵도 그렇고요. 서민들의 허기를 채우던 칼국수, 라면 값들이 왜 이리 오르나 했더니 밀가루와 설탕을 수입해 파는 업체들이 담합을 해서 가격을 올렸습니다. 검찰이 국내 밀가루 시장의 75%를 점유하고 있는 대한제분, 삼양사, 사조동아원 등 6개 제분사를 수사해서 20명을 기소했는데요. 2020년부터 3년 동안 6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담합했습니다. 그리고 설탕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CJ제일제당 등 제당 3사는 3조 원대 가격 담합을 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이들은 담합 행위를 감시하는 공정거래위원회를 공선생이라고 부르면서 공정위 감시는 재수없게 걸리는 것이라고 비웃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재수없게 걸리면 하부 직원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꼬리 자르기 대본까지 만들어서 입단속을 시킨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들이 이렇게 관계기관을 비웃으면서 수조 원대 가격 담합을 해서 서민들을 울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서 행정 제재를 하게 되면 기업 비용으로 처리가 되면서 오히려 가격이 오르게 되는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간 크게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참, 검찰은 범행한 개인의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기업의 이름 뒤에 이렇게 숨어버리면 그만입니다. IMF 때보다 더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는 서민들을 2번 울린 범주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과 손해배상까지 필요하다면 해줘야 합니다. 그게 사회 정의니까 말이죠. 한편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세 도입을 얘기했는데요.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슈책 시간에 함께 알아보고요. 뉴스브리핑 셧다운 리포트, 고정 소식까지 함께합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2월 2일 월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제 밤부터 전남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졌는데 오늘 아침 전남 동부권 지역에도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아무래도 아침 시간에 불편이 좀 있었죠, 시민들. 네, 오늘 아침 전남 동부권 지역에 눈이 내리면서 월요일 출근길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예. 기상청이 어제 저녁 전남 지역에 대설특보를 발령한 가운데 오늘 아침 내린 눈은 순천시 황전면 지역에 3.6cm로 가장 많은 눈이 내렸고 이 밤사이 내린 눈으로 도심 지역 도로 곳곳이 눈이 쌓여 이 출근길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아침 폭설로 순천시 상사면에서는 지역 노인복지센터 승합 차량이 눈에 미끄러지는 이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8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후송되는 등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여수시 안산동에서도 한 주민이 낙상사고로 이 병원으로 후송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네. 여수공항에서는 항공편이 일부 결항되었고 전남 지역 6개 해상 항로가 운항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주말에 발생한 전남 지역의 사건 사고 소식도 정리를 해볼까요? 네, 토요일이었습니다. 지난 31일 여수국가산단 내 한 공장에서 40대 협력업체 근무자가 이 포장용 로봇 설비에 끼이는 사고로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2인 1조로 포장 작업을 하던 중에 이 설비가 작동하지 않자 로봇 설비를 점검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사고 당시 같이 근무하던 근로자는 이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어제 오전 여수시 선원동의 한 폐가에서 이 30대 남성이 백골 시신으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경찰은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남성이 한 달 전쯤에 이 타 지역에서 여수로 온 것으로 보고 이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고 있는데 정확한 사망 시기와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주말 사이 사건 사고 소식들 좀 먼저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전남 광주 행정통합 관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여수에서 행정통합 여수 지역 대토론회가 열렸는데요. 단순한 행정구역 결합이 아닌 동북권 중심 대도약을 요구하는 여러 목소리들이 나왔다고요. 네, 전남 광주 행정통합을 앞두고 여수에서 대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여수 국가산단과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한 이 동북권 중심의 대도약을 요구하는 여러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네. 2천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초 예정된 시간을 넘기면서까지 진행된 토론회에서 정기명 여수시장은 행정통합은 규모의 확대를 넘어 여수의 산업과 관광의 정체성이 제대로 녹아들어야 하고 시민의 찬성과 우려를 모두 수렴해 향후 방향을 판단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 백인숙 여수시 의회의장 역시 전남 동북권이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 축이 될 수 있도록 자치권의 보장, 재정 기반 확충이 특별법에 명시되어야 한다며 통합의 전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예, 통합특별법이 발의가 됐지만 세부 사항들 추가로 논의가 돼야 하는 만큼 계속해서 지역에서 각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어쨌든 통합의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건데 토론회에서 나왔던 통합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도 있습니까? 네, 토론회 발제에 나선 전문가들은 행정통합 과정에서 전남 동북권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략을 주문했는데요. 이 전남 동북권은 국가의 기간 산업의 요충지로서 이 광주 권역과는 경제 구조가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예. 이 단순한 행정구역 흡수가 아닌 이 철저한 역할 분담 중심의 통합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네. 또 다른 제언으로 동부청사의 확실한 기능 설정이나 또 기존 산업의 고도화, 미래 성장 산업 설계 등을 이 통합 이후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고 이 자유토론회에서는 여수 지역의 절박한 지역 현안들이 집중적으로 거론됐습니다. 네. 토론회에 참석한 일부 시민들은 여수 국가산단에서 발생하는 국세를 지역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할 것과 또 여수공항의 국제선 유치 및 활주로 확장 문제, 여수대와 이 전남대 통합 당시에 약속된 교육과 의료 인프라 확충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통합 추진 과정에서 여수 지역 섬 지역의 여객선 공영제 도입 문제나 해상 풍력 및 분산 에너지 기반의 전략 반영, 또 청년 정책 협의체 제도화 등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요구도 잇따랐습니다. 네, 통합 관련해서 기존의 여수에서 가지고 있던 지역 현안들 대부분 좀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토론회를 주최했던 지역 정치권의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네, 토론회에 참석한 지역구 조계원 의원은 전남 동북권의 요구가 특별법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시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며 입법 과정에서 끝까지 책임지고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챙기겠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예. 이 지역구 주철현 의원 또한 이 통합의 성패는 특별법 내용에 달려 있다며 여수 국가산단이나 율촌산단의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이 토론회 주최 측은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시민 의견이나 전문가 제언을 종합해서 향후 중앙정부나 관련 부처와의 협의 과정에 공식적으로 전달하겠다 이런 입장도 추가로 냈습니다. 예, 시민들의 삶에서 나온 진짜 이야기들이 잘 전달될 수 있고 또 특별법 내용에 담길 수 있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광양 소식인데요. 광양시 지역의 대표 축제인 매화축제를 앞두고 행사장에서의 불법 노점상 영업과 또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한 강력 대응 방침을 좀 내놨습니다. 그 배경을 좀 알아볼까요? 네, 광양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매화축제 행사장에서의 노점 불법 임대 등 불법 행위나 바가지 요금 근절을 선포했습니다. 예. 광양시는 매화축제 현장에서의 바가지 요금과 불법 행위는 예외 없는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고 의지가 약해지면 불법이 되풀이되고 이 바가지 요금은 축제 이미지를 한순간에 무너뜨린다며 엄정하게 축제장을 관리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네. 이 광양시는 그동안 매년 축제장에서 논란이 되어온 이 불법 임대료를 지불하고 이 전국 단위의 노점상들이 축제 현장에 유입되는 이 구조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네, 기존에 보면은 이 불법 임대 노점상들을 단속하면서 인근 주민들과 좀 갈등을 빚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뭐 실제 고발 조치도 진행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광양시는 그동안 축제 기간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왔는데요. 지난 2024년에는 48건 39명, 2025년 지난해에는 47건 22명을 적발해 건축법과 식품위생법, 농지법 위반 등으로 이 관련자들을 고발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네. 광양시는 올해도 9개 부서 18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축제 2주 전까지 또 축제 2주 전부터 이 축제 종료 때까지 현장을 상시 점검해 이 불법 노점이나 야시장 설치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 올해로 25번째를 맞는 광양 매화축제, 이 매화 사계절 꺼지지 않는 빗속에서 피어나다는 주제로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예, 참고로 올해 매화 축제는 개화 시기를 고려해서 개최 일자를 아직 확정 짓지 않고 최대한 축제 시기 또 매화 개화 시기랑 맞춰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역의 이슈를 직접 체크해드립니다. 이슈 체크. 네, 오늘도 이슈 체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이슈 체크해 볼까요? 네, 오늘의 이슈 체크. 이 설탕 부담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설탕 부담금. 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이 SNS 계정에 뜨거운 감자를 던졌습니다. 네. 바로 설탕 부담금 도입을 제안을 한 거죠. 네. 이 대통령은요, 지난 28일 자신의 SNS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이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 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는 어떻겠냐면서 이 설탕 부담금 도입을 공개 제안했습니다. 네. 이 정치권에서도요, 오는 12일 설탕 과다 사용 부담금 국회 토론을 열고요, 이 설탕 부담금 도입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이제 대통령이 던진 공이 본격적으로 좀 논의가 될 예정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이게 설탕세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설탕 부담금으로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정확한 표현이 뭡니까 이게? 네, 설탕세, 그다음에 설탕 부담금 같은 의미지만요 전혀 다릅니다. 뜻이요? 네, 이 설탕세라고 하면요 일반 조세로요 소비자에게 세금을 더 부과해 거친 세금을 일반 재정으로 용도가 넓어집니다. 네. 그런데 이 설탕 부담금은 설탕 과다 섭취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전제하에서 네. 이 비용의 일부를 공급자가 분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언급한 담배 사례와 같아요. 담배의 그 국민 건강 증진 부담금으로 이 건강 관련 사업에 투입하는 구조와 같은 건데요. 설탕을 많이 쓰는 기업이 더 부담하자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설탕세가 아닌 설탕 부담금이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설탕세라고 하면 이제 소비자가 직접 가격에 그 세금을 붙여내는 것이고 네. 설탕 부담금은 설탕을 쓰는 제조사 자체가 기업이 부담금을 더 내자 설탕을 쓰는 그 용량만큼 네, 이런 맞습니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대통령도 논란이 되자 이 설탕 부담금에 대해서 공론화를 제기했습니다. 그만큼 설탕 부담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오늘 오전에 이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 시민들을 만나봤어요. 네. 설탕 부담금을 생각하고 마트를 갔더니 생각보다 설탕이 들어간 식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엄청 많죠. 네, 그러니까 시민들은요 일상생활에서 먹는 대부분의 음식에 설탕이 많이 들어가면서 뭐 비만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 위험성이 커졌다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입맛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면서 단맛이 점점 강해지는 것을 느끼는데 앞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나 설탕 부담금을 지불한 것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건강 측면에서는 좋다고 생각해요. 과당부터 젊은 애들 커피숍 주스 그런 거. 근데 젊은 애들은 못 느끼지. 그게 문제지. 당연하게 받아들이니까. 젊은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분유 붙어서 단맛으로 적용되니까 당연하게 단맛에 대해서 하고 우리 세금도 그 정도면 괜찮아. 건강을 위해서는 찬성하는 거죠. 우리 나이 때 이제 더 그 관심 있게 보죠. 부가하는 쪽에 자리 잡으면 좋을 것 같아. 이게 요즘 젊은 세대를 또 보면 너무 과다하게 단 음식을 많이 해서 그런 걱정은 좀 되긴 돼요. 좀 늦었다 생각해요. 다른 거에 대해서는 특히 막 환경 오염이나 이런 거 신경 많이 쓰면서도 설탕에 대한 그런 규제가 없었잖아요. 그런 규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요즘 젊은 층은 너무 입맛이 좀 달아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네. 것 같아요. 저도 좀 찔렸어요. 체감하십니까? 네, 저도 좀 단계 먹거든요. 음식을 먹는 게 사실 바깥 음식을 많이 사 먹다 보면 네. 점점 더 달게 먹는 것에 익숙해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평소에 저희 식당을 보면 좀 달게 먹기도 과일도 단 걸 많이 먹기도 하고 커피도 단 걸 먹고 실제로 국내 어린이와 청소년 3명 중에 1명은 세계보건기구 기준을 넘어서는 당류를 섭취하고 있다고요. 네, 시각처 조사 결과요. 우리나라 6세부터 18세 어린이 청소년 경우에요. 일일 총 열량의 10%를 초과해서 섭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통 탄산음료, 빵, 채수 음료, 아이스크림 주를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아이들이 간식으로 많이 먹는 것들이 다 당을 과다하게 섭취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런 과도한 당 섭취는요, 비만과 당뇨 등 만성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요, 한 해 15조 원으로 추산되면서 흡연, 음주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 중 3명 중에 1명은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을 넘어서는 당류를 섭취하고 있다라는 조사 결과도 좀 있습니다. 네. 자, 이미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 설탕 부담금 혹은 비슷한 정책을 도입해서 운영해 오고 있는 나라들이 많죠. 네, 프랑스가 2011년 탄산음료 한 캔당 1%의 설탕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미국 나바호주 등 일부 지역에서도요. 2015년부터 튀김 음식과 탄산음료에 7%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 영국에서도요. 100ml당 설탕 8g 이상 함유 시 리터당 24펜스를 부담합니다. 영국 경우에는요. 부담금 부과 이후에 음료 제조사들이요. 설탕 함량을 좀 많이 줄였다고 합니다. 그래요. 좋은 효과네요. 네. 예. 반대로 담배와는 다르게 설탕이 우리가 먹는 음식에 얘기한 것처럼 정말 많이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만큼 네. 설탕 부담금을 도입을 하면 결국 식품 물가 전반적으로 너무 오를 것이다. 물가가 상승할 것이다. 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죠. 네, 이 부담금이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나 수입 유통사에 부과된다고 하지만요. 결국은 이 제조사가 이 부담금을 내는 만큼 제품 가격을 더 올려서 식품 물가가 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현재 부담금 부과가 가장 유력한 게 탄산음료네요. 네. 그런데 이 여파가 탄산음료에만 그치지 않고 뭐 가공식품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 가뜩이나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시민들은 물가 상승에 좀 예민한 편입니다. 세금 부과는 반대를 하는데 그 규제를 좀 강화하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미국에서 이번에 이제 3세인가 5세 이하는 아예 그냥 설탕 못 먹겠잖아요. 우리도 그 어떤 부과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모든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거보다는 규제를 강화해서 제가 업체랄지 기타 업체에다가 요거 좀 이제 문제가 된다, 의료비가 많이 나간다, 그래서 세금 부과보다는 그 강화를 좀 하면 좋겠다, 미국처럼.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거기다 부과를 하게 되면 결국 그 소비자들이 그만큼 가격이 올라간 만큼 내야 되니까, 근다고 그런 식으로 거두면 안 되지. 거의 모든 음식에 설탕이 들어가는데 설탕세를 부과한다면 모든 음식에 이제 부가세를 부과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또 힘든데 설탕세를 좀 부과하면 조금. 네, 설탕 부담금 도입에 대한 좀 걱정의 목소리를 해주시는 분들 네. 얘기 듣고 왔습니다. 사실 전반적인 가격이 오를 거라는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많은 문제가 또 이게 소득에 따라서 소득이 낮은 층일수록 조금 더 타격이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물가 관리에 더 촉각을 곤두세운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 설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치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재료다 보니까 우리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소비되는 품목이다 보니까 예. 이 부담금이 붙으면 고소층보다는 저소득층의 서민들이 가격이 맞아요. 더 클 것이다. 저 생활비 중에서 이 식품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빠르게 경제적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검증해야 할 부분들도 많습니다. 설탕 소비를 줄인다고 해서 진짜로 비만이나 뭐 관련된 만성 질환들이 줄어들 것인가 하는 것도 검증이 더 필요합니다. 네. 뭐 설탕 섭취는 줄었지만 오히려 비만은 늘었다 이런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중요한 건 설탕이 아니라 식습관 변화다. 이게 뭐 저당을 하더라도 고지방을 먹으면 그렇죠. 또 살찌는 것은 다른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조사 결과들도 있어서 여러 가지를 잘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설탕 부담금 지금 당장 도입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요. 언제부터 어떤 품목
감독까지 포함할지 또 기준치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법안 발의와 상임위 논의, 또 공청회, 토론회, 정부 검토까지 넘어갈 산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동안에 오늘 저희가 얘기했던 부분 또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될 부분들을 잘 좀 내용들을 취합해서 도입을 할지 아닐지 또 어떻게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길로 나아가야 할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 설탕 부담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영민과 함께하는 친절한 시사. 여기는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입니다. 네, 여수 국가산단의 위기를 진단하고 해법을 이야기해보는 시간 2026 여수 국가산단의 위기 대응 프로젝트 셧다운 리포트.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4주 동안 4번의 시간 동안 위기를 좀 들여다보고 일본과 독일의 위기 대응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여수 국가산단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이게 가능은 한 건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도 역시 산단 전문 취재기자 최왕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마지막 시간이어서 제가 좀 아쉬운 마음에 이렇게 좀 네. 인사부터 버벅댔는데 벌써 5주. 그러게요. 네, 한 달이 넘었습니다. 맞아요. 이제 새해 첫 주부터 달려왔는데 마지막 시간까지 쭉 그 다큐를 작년 연말에 만드시고 한번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 가지니까 좀 어떠세요, 개인적으로는? 네, 일단 그 다큐멘터리를 이제 송출을 하고 제작을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민할 지점들을 던져주셔가지고 저 나름대로도 좋았고, 예. 근데 또 반대로 5주가 지났는데 그 사이에 어떤 별다른 상황 변화가 없었다는 것은 또 아쉬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상황 변화가 없었다고 하면 뭔가 그 위기 대응에 관련된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위기 그리고 해법을 모색하자고 해서 다큐를 만들었는데 사실 위기는 계속해서 그러니까요.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 대응책은 조금 속도가 좀 느리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이제 네. 산업 대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공감대는 이제 형성이 된 만큼 조금 더 이제 속도감 있는 추진이 절실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위기의 현실화는 하지만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난 한 주간 여수 국가산단 그리고 석유화학 업계 소식 먼저 좀 간추려 주시겠습니까? 네, 지난해 4분기 영업 실적이 속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네. LG화학은 4분기에 4,130억 원 적자, 그리고 롯데케미칼도 3천억 원대 영업 손실이 우려가 되고 한화솔루션 역시 1,200억 원대의 영업 손실이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영업 손실이 장기화가 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석유화학 부진이 결코 단기적인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고착화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봤었을 때는 여수와 울산은 대산의 상황을 조금 지켜보는 느낌이에요. 대산의 경우에는 HD 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의 구조 개편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현재는 채권단의 공동 실사가 대산에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 채권단은 그럼 이 두 기업들에게 어떤 금융 지원을 할까라고 논의를 하는 건데 예. 이게 설 전후로 나올 거라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여수의 경우에는 채권단의 실사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 개편의 첫 발을 떼지도 않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는 사이에 지금 지난주죠. 여천 NCC 3공장이 다음 달 말, 이번 달 말부터 가동을 중단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3공장은 에틸렌 공장 그리고 방향족을 만드는 공장인데 이미 지난해 8월에 에틸렌 공장이 멈췄거든요. 예. 근데 이제 공장 전체가 셧다운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방향족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예, 벤젠, 톨루엔, 자일렌 같은 어떤 기초 원료들을 생산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공장이 이제 이번 달 말에 문을 닫기로 결정을 좀 내렸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 채권단의 그 심사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HD 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의 지금 합작법인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기존에 갖고 있었던 부채라든지 어떤 회복해야 되는 어떤 그 금융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예. 그런 것들에 있어서 정부 지원을 어디까지 끌어내려고 하는 거고 기업들은 예. 채권단은 어디까지 줄 수 있는지를 심사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지금 석유화학 업계의 소식부터 좀 들어봤고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이제 우리 여수 석유화학 산단에 좀 적용을 해보는 시간이 좀 필요할 텐데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겠습니다. 일본의 대응에 대해서 그때 말씀하시기를 선택과 집중으로 좀 축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말인즉슨 한마디로 선택해야 될 부분들 그 범용 제품과 스페셜티 제품의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라는 걸 텐데 이런 움직임이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석유화학 구조 개편과도 비슷한 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큰 틀에서는 비슷하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본은 범용 제품은 내수 위주로 그리고 스페셜티는 수출 위주로 해서 석유화학 산업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범용 제품은 우린 애초에 경쟁하지 않을 거라는 어떤 대원칙을 20여 년 전에 세웠습니다. 정부도 일본의 그 20년 전 구조 개편에 대한 방향성은 따라가되 스페셜티에 우리도 한번 집중해 보겠다는 기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큰 틀은 같은데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좀 다릅니다. 일본은 엄밀히 말하면 정부 주도의 구조 개편, 일명 그 링그라는 그 맞아요. 특별법상 합의 기구를 만들어서 대응을 했었고요. 현재 한국의 경우에는 이 구조 개편이 어떻게 되냐면 기업들끼리 너네들끼리 한번 자구책을 만들어 와.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줄게라고 하는 기업 주도의 구조 개편이라서 어느 어떤 정부가 주도하느냐, 기업이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일단은 기업들끼리 구조 개편 방향을 좀 가지고 와라. 그럼 지원을 해주겠다 정부가 이런 식이잖아요. 그 일본이 말씀하셨던 코스트 센터를 만들어서 범용 제품 생산을 조율 좀 대응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코스트 센터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때 기업들끼리 연합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네, 뭐 기업들끼리 연합보다는 어떤 그 기업체, 별도의 기업체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설비 감축 그리고 에틸렌 생산량 조정하는 어떤 과제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 설비 조정을 위해서는 이 다른 기업들, 그러니까 뭐 A 기업, B 기업이 별도의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해서 설비를 축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은 이 코스트 센터 를 설립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 한국의 조인트 벤처랑 일본의 코스트 센터가 뭐가 다르냐라고 봤었을 때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요. 이름은 좀 비슷하잖아요. 근데 방식이랑 목적 면에서 다릅니다. 코스트 센터는 이익을 창출하는 회사는 아니고요. 우리 비용을 함께 줄여보자라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기업이 공동 출자를 통해서 별도 회사를 만드는데 목적은 중복 투자를 없애고 그러니까 수익을 내는 회사가 아니라 당장 비용을 줄이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한국도 지금 조인트 벤처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뭐 지금 여수의 경우에도 GS랑 LG가 조인트 벤처를 만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목적이 당장은 구조조정은 이 조인트 벤처를 통해 하긴 할 거지만 이 완전한 비영리 조직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감축폭은 정부 안에 맞추되 이후에 에틸렌을 누구에게 공급할지 계약은 어떻게 할지 수익 손익 계산은 계속해서 이 조인트 벤처는 전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아직 일본처럼 범용 제품 생산을 관리하는 코스트 센터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고 현재는 조인트 벤처를 통해 감축을 시도하는 어떤 과도기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조인트 벤처보다 코스트 센터가 다음 단계라고 좀 상위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아니요. 그 상위 단계라고 보시기보다는 방식과 어떤 목적에서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도 질문 드렸던 것 같은데 코스트 센터라는 게 어쨌든 하나의 다른 이제 기업인 건데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게 또 우리 여수 산단 입장에서는 공감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중복된 설비가 있을 텐데 그 중복 설비는 과감히 줄인다는 의미고 이 한국의 조인트 벤처 경우에는 중복된 설비를 어떻게 수익 구조를 나눌 것인지에 대한 초점이 맞춰 있는 부분이라서 목적이 하여튼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 선택과 집중, 이 집중 측면에서 보면은 스페셜티,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과 같은 생산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도 가장 중요한 지점이 아닐까 싶은데 일본의 경우에는 이 경쟁할 것은 확실히 경쟁을 하자. 라고 이제 그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석유화학 기업들의 스페셜티 개발은
현재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네, 이게 스페셜티가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는 이 범용 제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주 특수한 제품군에 네. 사용되는 것을 말하잖아요. 예. 그래서 여수산단에서 유일하게 잘 나간다는 말이 있는 금호 석유화학을 보면은 예. 이 합성 고무에서는 이 금호 석유화학이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강자입니다. 예. 의료용 장갑에 쓰이는 그 라텍스 장갑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 고강도 타이어에도 이 금호석유화학이 강점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라텍스 장갑이나 고강도 타이어 같은 게 스페셜티 제품이라는 거죠. 네, 그 특수한 분야에서 뭐 예. 장갑이 다 같은 장갑이 아니고 의료용 장갑이랄지 예. 타이어도 조금 단단한 일반 음. 타이어가 아니라 조금 더 강한 예. 고강도 타이어랄지 이런 부분인데요. 예. 이 LG화학 역시도 이 PVC라고 저희가 대표적인 범용 플라스틱 소재가 있어요. 예. 뭐 바닥재에도 쓰이고 저희 우비 뭐 다양한 용도에 사용이 되는데 아주 단점이 있다면 열에 쉽게 변형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고온에도 쉽게 변형이 안 되게 예. 더 가볍고 유연하게 만드는 PVC 제품을 최근에 개발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스페셜티 개발은 기업들마다 저마다 다 다르고 또 투자를 하면 할수록 예. 또 그 어떤 성과가 또 다 다르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잘 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기업들마다 네 저마다 다 다르겠죠. 예. 이게 그래도 지금 상황으로서는 지금 석유화학 위기를 극복할 만큼 단계까지는 못 와 있다라는 게 분석인 거죠.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뭐 시장에서 이 뭐 LG화학의 PVC 제품이 예. 뭐 수출이 잘 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 지금 이제 막 연구 개발을 완료를 했고 네. 시중에 나가는 상황이라서 예.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더 계속 앞으로. 이어져야 예. 네. 또 수출로 가능하지 이어지거나 네. 개발이 더 많이 돼야지만 이 위기가 근본적으로 좀 극복이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일본은 그렇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독일의 사례를 좀 보고 왔습니다. 바스프 사례 봤었는데 탄소 중립 전 세계적인 흐름이고 거기서 이제 어쨌든 산단에서 파생되는 그린 프리미엄의 개념도 살펴봤습니다. 어쨌든 친환경 제품의 연구 개발비가 제품 가격에 들어가 있어서 더 비싸고 소비자들은 그 비싼 것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나 제도 보완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었는데 우리나라 지금 그 부분에 대한 투자나 개발 어떻습니까? 네, 일단 탄소 중립이 시대적 흐름이고 거스를 수는 없잖아요. 예. 기업들도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산단으로 거듭나야 한다고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 탄소를 줄인 공정 그리고 친환경 소재 개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게 당장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 기업들이 지금 적자에 빠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기에는 부담이 큰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나 전남도도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위기를 겪는 여수 산단을 지금 이 위기 속에서 아예 체질 개선을 해버리자라고 이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현재 친환경 산단에 대한 어떤 실험도 계속되고 있어요. 뭐 한 예로 여수에는 지금 한국화학산업연구원의 탄소 중립 실증센터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는 이 석유화학 의 어떤 뭐 전환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촉매공정 실증 시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CO2라고 하는데 아주 강한 에너지를 줘서 C하고 O2, 그러니까 탄소와 물을 떼어낼 수 있는 네. 바로 촉매를 넣으면 그게 떼어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게 아직 연구 실험 단계고 만약에 이게 실증으로 이어진다고 하면은 매우 강력한 어떤 친환경 전환의 어떤 시발점이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래서 CO2를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뭐 O2만 배출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그렇죠. 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인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막대하게 배출되는 이 탄소를 또 포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CCU 실증동도 있어서요. 예. 조만간 여수에서는 이런 뭐 기업들이 여기 와서 연구도 하고 그리고 네. 실증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연구 개발도 이루어지는 어떤 메카가 되지 않을까라는 또 개인적인 기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취재하셨던 다큐멘터리에 들어가 있던 내용들 일본과 독일 사례들을 좀 적용을 해봤고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각종 뭐 정치권이나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이렇게 보면 어때? 라는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여수 국가산단 자체에서 발생되는
수소를 활용해보자라는 목소리 정치권 내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거 활용 가치를 좀 봤을 때 가능한 부분일까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논리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석유화학 공정의 특성상 계속해서 이 부생수소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서 수소경제 생태계를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논의도 좀 타당합니다. 예. 일부 정치권에서도 지금 수소를 활용해서 전력을 한번 생산해보자라는 대안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현재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이 친환경 수소를 통한 대규모 전력 공급이 가능하진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아직 기술이 아직 없어요. 개발이 안 되어 있고요. 네. 그런데 당분간은 이 LNG에 그 액화 천연가스에 예. 수소를 섞어서 태우는 혼소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거론이 됩니다. 이거를 혼소라고 해요. 네, 수소 혼소 방식. 그러니까 LNG와 수소를 같이 태우는 방식이에요. 네. 실제로 GS 칼텍스가 지금 LNG 발전소 건설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해당 설비를 통해서 수소 발전 비중을 조금 단계적으로 우리가 늘려볼게라는 네. 구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수소 100% 발전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인프라를 좀 구축을 하고 그리고 기술 확보가 필요합니다. 단기간에 실현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계에서는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최근 반도체나 석유화학 기반의 소부장이라고 하죠. 소재, 부품, 장비 특화 단지를 만들어서 지금의 석유화학 산단의 위기를 좀 극복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석유화학 업계 전반의 위기 극복의 새로운 패러다임 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광주 전남 행정통합 논의에서 여수광양 산업의 소외를 우려한 어떤 지역 경제계를 중심으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매우 어쨌든 좀 잘 들어봐야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게 논의 자체는 매우 구체적이고 또 현실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범용을 줄이고 우리 스페셜티 소부장으로 기능을 바꾼다는 측면에서는 여수를 바꾼다는 의미도 담겨 있잖아요. 네. 그래서 또 여수가 불가능한 게 아닌 게 기존 자원인 에너지도 있고요. 대규모 공정 경험도 있습니다. 화학 소재 관련 인력도 있고 옆에 광양에는 항만 물류 시설도 또 대규모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여기만큼 이걸 잘할 수 있는 곳은 없다. 특화 단지로 지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순천이 반도체 산단을 유치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반도체 그리고 고흥의 우주 산업에 우리가 후방 제조 기제를 맡겠다라는 거니까 맞아요. 이 어떤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강력한 전략이지 않을까. 그렇지만 관건은 국가가 여수 광양을 그렇게 전략 산업으로 지정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그 기지로 지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죠. 어쨌든 이것 또한 그 정부의 결정과 또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쭉 달려와 봤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여수 국가산단이 그럼 이 위기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방법 지금으로서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또 있다면 뭐가 지금으로선 베스트일까요? 참 어렵고 사실 이게 누구든 답을 잘 못 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좀 어떤 답변으로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여수 산단이 다시 일어날 방법은 있지만 분명히 방법은 과거와는 같은 방법은 아니어야 할 겁니다. 지금 불황기가 왔으니 우리 다시 호황기가 올 거야라는 생각이거나 아니면 경기가 좋아지면 우리 회복할 수 있을 거야라는 생각은 이미 지금 구조적으로 불황이 고착화된 이때에는 적절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쭉 이야기한 것처럼 범용 제품은 줄이고 스페셜티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에너지를 좀 효율화하고 그리고 연구 개발을 통해 어떤 석유화학 산업의 체질 전환을 유도를 한다면은 저희도 일본, 독일처럼 석유화학 산업의 불황을 좀 돌파할 수 있는 돌파구를 분명히 찾을 수는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본은 20년 전 그리고 독일도 지금 어떤 전쟁이나 친환경 시대적 흐름에 과감히 발맞추고 있잖아요. 예. 저희도 지금 방향이 지금 명확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속도를 내서 추진을 한다면은 여수산단의 전환도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정부 주도 방식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정부 주도로 지금 더 나가야 한다 혹은 지금처럼 기업이 결정을 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도 괜찮다? 일단 정부 정책이 다 나온 상황에서 제가 어떤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으나 기업들의 생각은 그거예요. 지금 기업 주도의 구조조정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속도 면에서 당연히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좀 정부의 좀 적극적인 개입 이런 거를 좀 바라고 있기는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속도가 그래야지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기업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최왕지 기자와 함께 5주 동안 여수 국가산단의 위기 진단해보고 해법까지 이야기를 해보는 셧다운 리포트 진행을 해봤습니다. 뭐 저희가 모든 걸 다 다룬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저희가 와 있는 여수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 는 어떻게 좀 분석을 해보고 또 해법까지 여러 가지로 이야기는 해본 것 같은데 이 중에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떻게 실제로 적용이 될지는 저희도 지켜봐야 하는 입장으로서 앞으로도 관심 갖고 또 지켜보고 또 추가 취재거리 있으면 또 취재해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왕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도정 소식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전남도 대변인실 박하정 홍보기획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소식입니다. 김영록 지사가 오늘 광주 전남 반도체 3축 클러스터 비전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3축 클러스터 전략 어떤 건지 좀 들어볼까요? 네, 지금은 세계 각국이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서 반도체 주도권 경쟁에 나서는 이른바 반도체 전쟁의 시대입니다. 네. 반도체 산업은 막대한 물과 전기 그리고 우수한 인재, 촘촘한 공급망이 동시에 갖춰져야 하는데요. 수도권은 용수와 전력 확보에 한계가 있는 반면에 우리 광주 전남은 이러한 핵심 조건을 모두 갖춘 준비된 지역이라는 점에서 이번 비전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네. 반도체 클러스터를 통해서 기업과 일자리를 유치하고 청년이 머무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서 인구 400만 전남 광주특별시 대도약의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취지인데요. 네. 3축 클러스터 전략은 광주권은 17개 대학과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인재 양성과 연구 설계, 테스트 베드 기능을 담당하는 혁신허브로 육성하고요. 전남 서부권은 풍부한 용수와 17.5기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 송정망을 기반으로 반도체 팹이 들어서는 생산기지로 조성합니다. 예. 동부권은 석유, 화학, 철강 등 기존 소부장 산업을 반도체 분야로 전환해서 소재, 부품, 장비와 AI 산업까지 아우르는 공급망 거점으로 키워서 설계부터 생산 후 공정까지 한 권역에서 완결되는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예.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 산업의 지도를 바꾸는 새로운 반도체 중심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전남 광주 특별시 이제 행정통합 준비하는 과정들 진행 중인데요. 최근에는 전남도에서 직접 22개 시군을 돌면서 도민 공청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목소리를 듣고 계신데 중요한 것은 도민들의 의견을 앞으로 어떻게 행정통합 과정에 담아낼 것인지일 것 같아요.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행정통합은 행정조직만 합치는 문제가 아니라 전남과 광주에 사시는 320만 시도민의 삶의 방식과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특별법 논의가 일정 수준에 이른 지금이야말로 현장에서 도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김영록 도지사는 지난 1월 19일부터 시군 방문을 시작했고요. 지난 1월 29일에는 완도 해남 진도를 찾았고 30일에는 곡성 고래 도민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후에도 연일 시군을 돌면서 2월 3일까지 22개 전 시군을 모두 찾아갈 계획입니다. 예. 짧은 일정이지만 가능한 많은 분들을 직접 만나서 설명을 드리고 질문도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듣는 의견들은 정말 다양한데요. 첨단 산업과 일자리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나 관광 활성화, 교통과 정주 여건 개선을 바라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이런 하나하나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공청회에서 나온 제안은 모두 관리카드로 정리해서 특별 법안과 통합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발 제한 구역 해제 특례 확대처럼 도민 의견이 정책에 바로 반영된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남은 시군 방문과 권역별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계속 소통하면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통합,
전남과 광주가 함께 성장하는 통합 모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월 3일까지 내일까지 일단 도민 공청회 이어지는데요. 앞으로도 이 도민들의 의견이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 내용에 조금 더 보완 또 강화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내용입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섬 주민 정주 여건 개선 사업에 202억 원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겼을까요? 네. 섬 주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이동 불편과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전라남도는 올해 총 202억 원을 투입해서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예. 먼저 해상교통 분야에서는 섬 주민 천원 여객선 운임 지원을 비롯해서 일반인 여객선 운임 지원, 소외도서 항로 운영 등 4개 사업에 186억 원을 투입해서 섬과 육지를 잇는 교통망을 보다 촘촘하게 구축할 계획이고요. 네. 특히 그동안에 여객선이 기항하지 않아서 불편을 겪어왔던 10개 소외도서 8개 항로에 안정적인 백기를 운영해서 주민들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예. 또 생활물류 분야에서도 생활물류 운임 지원과 생활연료, 생필품 물류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16억 원을 투입합니다. 네. 올해는 택배비 지원을 신청할 때마다 반복되던 서류 제출 반복을 줄여서 생활물류 운임 지원 전용 앱을 새롭게 구축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스마트폰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객선 공영제 확대와 전 국민 여객선 운임 국비 지원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한편 섬 주민들이 지리적 제약 없이 육지 주민과 동등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이동권과 생활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남도 대변인실 박하정 홍보기획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2월 2일 월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